기원전 495년 어느 날 한 노인이 포름 로마노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더럽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그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수척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져 있었으나 누군가가 그 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중대를 지휘한 장교였고 여러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게 군에서 근무했다고 사람들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가슴에 입은 명예로운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그 불쌍한 노병주의로 몰려들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전락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병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비니 전쟁에서 복무할 때 내 곡식은 적들의 공격으로 망쳐졌고 내 오두막은 불타버렸습니다. 소떼를 비롯하여 나의 소유물은 모두 탈취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 때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고 그래서 나는 빚을 졌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는 내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을 잃었고 이어 나의 다른 소유물도 날렸습니다. 나는 마침내 채권자에게 붙잡혀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노병의 이야기와 최근에 채찍질을 당해 등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은 엄청난 고함을 불러일으켰고 함성은 곧 포름에서 빠져나와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이 노병의 하소연은 결국 100여 년에 이르는 귀족과 평민의 정치투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로마 왕정기를 지나 기원전 5세기가 될 때까지 아직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는 물론 로마 근처의 라티움 지역에서조차 패권국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주변 도시국가들과 해마다 전투를 벌였습니다. 고대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는 상비군이나 용병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필요할 시 왕정기에는 왕이, 공화정 시기에는 집정관이 로마 시민들을 징집했습니다. 평민들은 그들의 직장인 농토나 공사 현장, 가게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민들의 경제 사정은 나빠졌습니다. 반면에 귀족 계급은 넓은 농토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전쟁 시에도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중간 관리자가 농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시기에 당장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만이 평민들의 정치투쟁에서 도화선 구실을 했습니다. 남루한 노병의 하소연을 듣고 흥분한 민중은 포름 로마노 한쪽에 있는 원로원 의사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기원전 495년에 집정관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와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가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원로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원로 의원들은 겁에 질려 집에 틀어박히는 바람에 의사 정도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혁명전의 분위기에 뒤덮인 로마에 볼스키족이 침입해왔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천천히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인 세리빌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평민과의 타협을 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로마 시민을 감금하거나 쇠사슬에 묶어서 로마 시민이 집정관의 소집에 응해 병력에 지원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군무를 수행하고 있는 로마 시민의 사유재산을 그 시민이 부재 중일 때 팔거나 몰수해서는 아니 된다. 평민들은 납득했고 징집에 열렬히 응했습니다. 전투도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곧이어 일어난 사비니와 아우룬키족과의 전투도 로마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선한 로마 병사들은 당연히 세르빌리우스의 포고문이 법제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그 포고문이 발표될 당시 의논을 받은 바도 없을 뿐더러 내용에 찬성할 수도 없다면서 법제화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집정관의 권한은 두 집정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로원의 대다수도 클라우디우스의 거부권에 동의했습니다. 민중은 분노했습니다. 다시 사비니족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정관은 사비니족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지만 평민은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큘리누스 언덕과 아벤테우스 언덕에 틀어박혀 농성을 벌이면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파업까지 결행하면서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한 평민 계급에 대해 귀족들도 대결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우스가 이끄는 대결파가 우세한 가운데 원로원은 독재관을 옹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재관은 6개월 임기의 로마 관직으로 평상시에는 집정관 2명이 나누어 가졌던 권력을 독재관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우선 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처리하게 한 로마 공화정 특유의 제도입니다. 독재관의 명령에는 어느 누구도 항소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독재관에 임명받은 사람은 평민의 친구라는 의미의 푸블리쿨라라는 병명까지 얻을 만큼 평민과 협조적이었던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푸브리쿨라의 친동생 발레리우스 마니우스였습니다.
파업을 벌이고 있던 평민들도 발레리우스 마니우스가 독재관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에는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언덕에서 내려와 독재관 발레리우스의 소집에 응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비니족과의 전투도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임무를 마친 발레리우스는 독재관을 사임하고 두 집정관에게 임무를 반환한 뒤 빚을 갚지 못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네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전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에서 귀족 계급이 미네의 의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평민의 분노는 더 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몬테사크로 산에 틀어박혀 농성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 파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할 수 없었던 원로원의 귀족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협상파의 귀족들과 온건파 평민들은 결국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94년 평민계급의 이익과 권리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인관직을 청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관직의 이름은 호민관입니다. 호민관이 되려면 무조건 평민계급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호민관은 귀족계급이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회가 아니라 따로 구성된 평민집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호민관에게는 집정관이 내린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신분상의 면책특권도 인정되었습니다. 기원전 494년 처음으로 호민관이라는 평민을 위한 관직이 창설되었을 때 호민관의 수는 2명이었습니다. 호민관의 창설은 로마에 일시적으로나마 국노일시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와 언어가 같은 인근 부족과 함께 군사동맹인 라틴 동맹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동맹의 주변부에 있는 사비니족, 볼스키족, 알키족과의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로마는 접수한 적들의 영토를 절반은 동맹국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절반은 로마의 공유지로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지는 로마 시민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이 임대 공유지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귀족과 평민 사이에 투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 공유지 배분 문제는 로마의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새로 생겨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은 공유지 임대가 귀족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귀족한테는 비옥한 땅이 배분되고 자기네한테는 척박한 땅이 배분된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공유지를 로마 시민에게 임대해주는 농지법을 둘러싸고 평민들은 집요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파업에 호소해보기도 하고 소집에 응한 후에 전쟁터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짓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항도 로마 평민의 높은 명예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적이 국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만도 잊어버리고 병역에 지원했습니다. 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전투 참가를 계속 거부하지 못하고 또 나가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귀족들이 자기네 권리에 안주해서 평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희생을 치르기를 회피했다면 평민의 불만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로마 귀족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기원전 482년 마르쿠스 파비우스와 그나이우스 말리우스가 집정관으로 당선되어서 베이와의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파비우스 가문은 기원전 487년에서 기원전 481년까지 7년 연속으로 집정관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베이와의 전쟁에서 전 집정관 퀸투스 파비우스와 현 집정관 그나이우스 말리우스가 평소 군대를 이끌다가 전사했습니다. 비록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지만 또 다른 집정관인 마르쿠스 파비우스는 2명의 지도급 인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개선식을 거절했습니다. 기원전 480년에는 볼스키족, 아이퀴족, 사비니족, 에트루리아의 베이 같은 로마주의 모든 종족이 로마를 일제히 침략했습니다. 이러한 침략에 후계자인 퀸투스 파비우스를 제외한 306명의 파비우스 가문 전 인원이 참여한 군대가 베이 방면을 맞섰다가 전멸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58년에는 그의 집정관 중 하나인 루키우스 미누키우스가 알기두스의 전쟁을 지휘하러 갔다가 도리어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집정관인 가이우스 나우티우스가 급히 지원해 나갔지만 전쟁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퀸크티우스 퀸키나투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티베리스강 근처 자신의 땅에서 몸소 농사를 짓고 있던 퀸키나투스는 급히 로마로 복귀해서 보름 만에 적을 분쇄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하고 6달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독재관 자리에서 바로 물러난 다음 다시 자기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경제적으로 점점 나빠져가는 평민들의 불만과 오블레스의 화신인 로마 귀족의 존재는 귀족과 평민의 투쟁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457년에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었던 호민관의 숫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원전 452년에는 법률의 성문화라는 평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인 그리스로 시차단이 파견되었습니다. 1년 후인 기원전 451년 귀국한 시차단 인원을 포함하여 성문법을 만들기 위한 12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12위원회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기원전 449년에 12표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12표법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공유지 배분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진일보한 조치도 12표법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12표법은 평민들 사이에서 최악의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2표법에 대한 불만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는 12위원회 위원장이 로마군을 이끌다 겪은 2번의 패배와 미모의 평민 처녀와의 스캔들로 인하여 폭발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평민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있던 평민들까지 일제히 공기에서 몬테사크로 산에 틀어박혔습니다. 결국 아피우스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아피우스는 재판에 회부된 불명예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자결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문법 제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던 12위원회는 붕괴되었습니다. 기원전 444년에는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겪으면서도 로마는 주변의 아이티, 볼스키, 에트루리아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차근차근 세력권을 넓혀갔습니다. 결국 기원전 396년 로마는 아이키족과 볼스키족을 굴복시키고 오랜 숙적 베이까지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03년에서 기원전 396년까지 거의 100년간 농지법을 둘러싼 귀족과 평민의 대결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귀족과 평민이 거국일치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갈리아족의 로마 침입입니다. 갈리아족의 로마 침입과 로마의 반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